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지도부,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주된 논의 사항인데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론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오늘 결론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서 이제 한동훈 장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한동훈 장관이 가장 지금 대세를 타고 있고 또 당 내에서 주류 세력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그 진통이 좀 있고요. 또 꼭 당내뿐만이 아니라 뭐 당원들이나 지지층이나 혹은 이제 언론에서도 과연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가 성공적인 카드가 될 것이냐라는 물음표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한 답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저는 오늘 연석회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론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을 두고 정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조심스럽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결국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조금 모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연석회의에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선대위 출범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성탄절 이전에는 비대위원장이 확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언제쯤 비대위원장이 확정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굳이 꼭 성탄절을 전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관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은 지도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 국민들에게 주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섣불리 비대위원장을 결정하여서 그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찬반이 너무 강하게 나눠져서 갈등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반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한 뒤에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일정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에 앞서서 당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당내 TK 세력 물갈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몰아붙이기식으로 계속 강행을 한다면 당내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이제 우려되는 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 또 당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경륜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의 측근 또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점은 반대로 봤을 때는 참신하고 또 신선한 어떤 매력이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스타성, 또 대중성을 비춰봤을 때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이미 국민들에게 좀 너무 익숙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갖는 어떤 매력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깊은 신뢰관계를 갖고 있고 현재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좀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자신을 둘러싼 많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내 중진들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당직자들과 호흡해서
함께 좀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갔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양 당의 선대위가 꾸려질 텐데요.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선대위원장을 함께 겸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선대위원장을 하는 경우에 더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겸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물론 겸직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역할을 명쾌히 하는 것이 선거 방면에서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일각에서 나는 우려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검찰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의 상사에게 어떻게 옳은 소리,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용산에서 굳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의 좀 석연치 않은 갈등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사퇴를 하는 바람에 다음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아무래도 영상과 스스럼 없이 막역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인물로서 사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떠올랐는데 당내에서 좀 취재를 해보면 그 김한길 국민소통위원장에게는 좀 당내 TK 쪽에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용산에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된 바에는 차라리 한동훈 장관을 빨리 비대위원으로 올려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올려서 한번 선택을 받아보자 이러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이 수락이 할 것이냐, 제안이 온다면 이것을 수락할 것이냐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초 예정됐던 일정을 돌연 취소하면서 이 배경이 무엇이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도 본인을 둘러싼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 또 당내 비판이 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너무 지금부터 깊숙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나섰을 네. 경우에는 그 반감을 오히려 자극할 소지가 있겠죠. 저는 오늘 한 장관이 일정을 취소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좀 숙고하고 비대위원장의 후보군으로서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반감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반대한다면 자신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너무 내가 비대위원장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선다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일정을 취소한 것,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예정된 일정을 진행했다면 기자들이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취소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일정을 하게 되면 수많은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수락할 것인가? 그럼 수락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쓴소리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자세히는 다가오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답변이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일각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일정을 취소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이러한 모습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는 어떤 정리의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연석회의에서 과연 이 한동훈 장관 추대론에 어느 정도 입장이 모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개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선결 조건으로서는 현직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수순이 있겠죠. 예. 연석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아마 이 내부의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무르익었고 어느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나서면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언제 할 것인지를 좀 복잡할 것입니다. 이 계산이. 이 계산이 만약에 맞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시점이 많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그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말경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내에서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 추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로 전망되는 개각에 한동훈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개각을 단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는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늦춘다? 그러면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해야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모양새가 그나마 자연스럽다. 이게 늦어질수록 당내의 반발 세력만 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어제 박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신임 산업부 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앞서 박문규 장관이 출마를 위해서 9월 20일쯤에 취임을 했으니까 약 3개월 만에 그만둔 것을 놓고 총선 출마를 위해서 방 장관이 3개월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문규 장관에게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일부러 달아주기 위해서 3개월용 장관으로만 쓰고 총선에 출마시키려고 한 계획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요. 네. 여러 가지 업무상 부담도 있고 또 정치권으로부터 받는 어떤 비판도 크기 때문에 다만 방 차관이었죠. 그 당시에 박문규 장관 임명 당시만 해도 아마도 총선 출마 의사가 그렇게 분명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의 장관이라도 더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역량 있는 그런 여당의 모습을 좀 어필할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진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 당시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를 좀 파악했더라면 또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네,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훌륭한 인물을 국민의힘으로 영입을 해서 출마시키는 것은 정당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3개월 전에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허술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원, 경기도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수원 지역을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입한 이수정 교수와 함께 박문규 장관을 벨트를 세워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그 박문규 장관이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수성고가 낳은 인재 중에 한 명이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내세워서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원은 민주당의 텃밭으로서 야당세가 강한 곳인데 이러한 인사를 이렇게 어색하게 부적절하게 출마시키는 것이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의지를 굳혀가는 모습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비판하는 목소리, 당내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연판장을 돌리는 모습인데 지금 반대 서명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금 서명을 했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길러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인물께서 당을 깨고 나가신다라고 하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낙연 대표가 나가는 명분이 타당하다면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 의원들로서는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낙연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이병훈 의원, 이계우 의원, 이영석 의원 등이 모두 합류하지 않겠다. 또 이에 대해 이거는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100명이 나와서 이낙연 대표를 압박을 하면 이낙연 대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갈 수 있는 퇴로를 마련을 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압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로 하는 것도 결코 당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꾸 우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만에 하나 신당 창당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겪을 불이익은 상당히 크겠죠. 당연히 표가 분열될 테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분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너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너무 이재명 대표만 위하는 그런 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대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당내 우려를 반영하여 신당 창당 움직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낙연 대표의 손을 잡는 것이 맞지. 그 자신들을 따른다는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연판장 돌리는 모습은 지난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선 당시의 전당대회 연판장의 모습을 또 연상케 하는 우리로서는 좀 구태한 정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추진은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사진 한 장 찍는 회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극적으로 회동을 갖고 특히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의사의 마음을 돌릴 가능성도 과연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에게 공관위의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선대위의 구성이라든지 네. 또 공천 과정에서의 경선 룰이라든지 실제로 이낙연 대표가 당을 좀 더 민주적이고 분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않으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쉽게 성사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낙연 대표도 한편으로는 본인의 신당 창당이 가져올 그 불리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퇴로는 열어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고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아마 좀 찬찬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을 2주 전부터 이낙연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절대로 신당을 창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예상이 지배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면서 창당할 것이다. 하지만 또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금 상황 자체가 이낙연 대표가 수세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만나야 한다. 대신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된다.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건 공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어떤 당내 운영이라든지 그런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뜻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로 기대됐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 함께 참석하기로 한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이 전 대표 측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이 됐는데 앞서 그 사진 한 장 찍는 만남은 의미가 없다라고 밝혀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나 받을 수 있는 제안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가 반영이 된 건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그 두 분께서 서로 어려운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율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 이 두 대표의 참모들 차원에서 지금 물밑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지 두 분의 회동이 의미가 있이 끝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사진 한 장 찍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다른 시간대 시사회에 참석을 해서 두 사람 만남이 불발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만남이 계속 조금 불발되거나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혼란 상태거든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지도 모르고 또 누가 공관위를 어떻게 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약간 수를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와 어떤 식의 극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는 실은 그 전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고 나는 결정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한때 민주당의 대표였던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서두르기는 어렵다. 또 이낙연 총리도 아마 그 부분을 좀 알고 좀 쉬엄쉬엄 가자. 좀 이런 좀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면서 주목받았던 점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시절 3총리 연대설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김부겸, 정세균 총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고 또 이재명 대표 앞으로 김부겸 총리는 물론이고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3총리 연대설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만나기 전에 그 김부겸 총리나 그 정세균 총리를 만나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압박하는 걸로 보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총리를 만날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권의 지도자로서 맞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은 이낙연 대표로서는 테러를 열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당내에 자산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몰리는 듯한 모습을 하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네. 해결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도 어떤 정치권 지형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고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역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두 총리를 만나기 전에 이낙연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두 총리를 만나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이유,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분들이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느낄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어쨌든 김부겸 총리나 또 정세균 총리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끊고 또 이재명 대표가 두 총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약간의 뭐랄까요, 파발마 같은 역할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만남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는 것은 그즉슨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당 창당까지는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함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점을 좀 비판하고 민주당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까지는 3총리 연대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상당히 좀 급발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신당 창당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역시나 뿌리 깊은 민주당원인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함께하기에는 매우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많은 선후배들이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신당까지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 3호 인재로 지난해 행정안정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를 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류사명 전 총경을 영입을 했습니다. 좀 평가를 들어볼까요? 네, 그 류사명 총경은 부산, 울산 지역에서 35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행안부의 그 경찰국을 신설해서 정권에서 경찰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류사명 총장이
선두에 서서 막아내려고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신 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류삼영 그 총경의 뒷모습에서 저는 과거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성역 없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엔 같은 어떤 정직함을 가지고 있던 그 경찰과 검사가 이제 적대적인 모수 세력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암담한데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지역에 어떤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류삼영 그 총경의 인재 영입이 적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3호 인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유상영 총경과 같은 분들의 그런 행보가 우리 공직사회 기강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경찰국이 신설됨으로써 어떤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경찰의 정치적 행위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비리와 부패 혐의에 대해서 나서서 수사한 것과 어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택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경찰국을 신설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간에 좀 더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하겠다는 것에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유상영 총경이 그 당시에 경찰국에 반대할 수 있겠죠, 공직자로서. 그러나 이런 집단 행동을 보이고 이것이 정권에 부담이 되고 결국 정권 비판에 가세한 것은 공직자의 중립 의무와 좀 맞지 않고요. 또 그 결과 이렇게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행보로 이어진 점은 그 당시에 과연 그러면 그 행동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국민적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류사명 전 총경이 민주당에 영입된 데 이어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도 민주당 영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박 대령이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지만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사면 총경이라던가 박정훈 대령 윤석열 정부의 대립각을 세워왔던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이런 분들의 영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권력의 누수와 정권 비판론에 좀 더 불을 당기기 위해서 이 정권에서 이유가 어찌 됐든 좀 어려움을, 고초를 겪은 분들을 민주당이 영입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 대령은 정치의 뜻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너무 바로 정치로 직행하는 것은 민주당도 부담이 되고 또 박 대령의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좀 우리 정치의 도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의 민주당이 영입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류삼영 총경은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지만 이 박정훈 대령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안타까운 우리 최상병이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지금도 밝혀야 되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지금 바로 영입하는 것은 현실에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구속영장 발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증거인멸, 두 번째 도주 우려, 세 번째가 사안의 중대성인데요. 사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관건은 그 증거인멸 우려로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전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거부를 넘어서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아무래도 영장을 기각할 거라고 송영길 대표 측은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재판부도 현명하게 빨리 결정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현역 의원 수사에도 좀 영향을 주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한간에는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고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조차도 제대로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면 처벌 받아야겠죠. 하지만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면 만약에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주당의 도덕성에 크게 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빨리 수사를 하고 법원에 가서 그 결정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의혹을 싣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 아래에서 어떤 자신들이 어떤 협잡을 통해서 부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이 사건은 좀 사안이 다른 것이 이 돈봉투의 살포로 인해서 결국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이자 또 주체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전 매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도 중대하고요. 또 얼마든지 뭐 입맞추기, 말맞추기를 통한 증거인멸이 가능하다고 봐서 저는 아무래도 좀 구속영장 발부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